대한 핵심적인 거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혹시 골다공증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여기에 계신 분은 골다공증이 안 계시겠지만 골다공증이 우리나라 2023년도 기준으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다공증 시장, 아까 제가 노쇠와 관련되어서 여러분들한테 키워드로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골다공증 때문에 거동하는 걸 불편해하는, 그래서 더 운동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노쇠 현상이 악화되어지는 이 악순환에 빠져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요새 우리나라에서 노쇠의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의 또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면 이 거동장애 증후군을 골다공증과 꼭 같이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는 키워드로서 상정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디스모빌리티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동장애 증후군, 이 골다공증 환자들 중에서 심지어는 마이너스 이게 2.5보다 더 아래에 있는 걸 골다공증이라고 T스코어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마이너스 5를 넘는 환자들도 가끔씩 봅니다. 어마어마한 골다공증 환자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5 이하 이런 환자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겁이 나서 척추가 무너져 내릴까 봐 거동 자체를 제한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근감소증을 오히려 더 유발하기 때문에 거동장애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차성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게 있고 2차성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2차성 골다공증과 관련되어서 요러한 병증이 있으면 1차성과 2차성은 특별한 게 아니고 1차성은 원발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2차성은 속발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속발성은 뭐냐면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세컨더리하게 이제 드러난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요 스테로이드와 관련된 요 노출이 너무 과도하게 된 애기들이 키성장에도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특허를 이제 좀 관심 있게 연구하기 시작한 게 요 스테로이드 부작용과 관련되어서 제가 좀 관심이 많아서 연구를 더 심화를 시킨 거였습니다. 어쨌든 요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이나 항암제에 노출이 많이 되면 2차성 골다공증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위장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골다공증이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된다, 원인이 된다. 그리고 당뇨병 있으신 분들 한번 골절되면 당뇨병 환자들은 진짜 잘 안 낫거든요. 순환장애 때문에. 근데 당뇨병 환자가 골다공증의 또 원인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골다공증 환자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40, 50대에서 폭발적으로 이렇게 여성들의 골다공증이 증가하고 있다. 이게 사실은 그냥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자꾸만 오늘 신성한 교정에서 돈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산업적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그래프를 준비를 한 겁니다. 골다공증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T스코어하고 Z스코어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여러분들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까 사실은 좀 한의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얘기할 때는 이거 말고 조골세포, 파골세포는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 뼈의 항상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뼈의 항상성, 본 호메오스타시스, 이것도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키워드로서 오늘 가져가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이 뼈의 항상성,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당귀라든지 홍화라든지 골세보라든지 유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본 프로텍티브 허브다. 그러니까 뼈를 보호하는 허브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같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부러진 환자들은 계속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재골절이 일단은 한 번도 안 부러진 사람들에 비해서 보통 2배에서 10배가량 증가한다라고 하는 통계치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퇴골골절이 되면은 첫 1년 내에 사망할 확률이 보통 15에서 20% 정도가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이 있으셔가지고 골절이 된 거를 이제 골다공증 골절이라고 하는데 보통 한 60% 정도의 환자들한테 있어서는 재골절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너무 많은 감량 또는 비만을 빡세게 관리하는 것 또는 다이어트를 빡세게 하는 것이 뼈에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포커싱을 맞춘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체질량 지수를 적게 하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시잖아요. 체질량 지수를 적게 하는 것이 사실은 뼈에는 아까 제가 20대 여성들의 다이어트가 골다공증의 유병률을 높인다라고 하는 얘기가 사실은 요 얘기하고 연관성이 직접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사실은 제가 주로 많이 골다공증 환자를 진료하게 되는 케이스가 치과 치료 중에 연락을 오시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임플란트 해보셨나요? 임플란트 하실 때 치과 선생님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뭐죠? 골다공증 양약 먹고 있습니까? 를 제일 많이 질문합니다. 골다공증 양약의 75에서 80% 이상의 글로벌 마켓을 가지고 있는 게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하는 제제가 있는데, 그것들을 먹는 과정 중에 만약에 발치를 하거나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한번 나타나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부작용, 대표적인 게 악골괴사입니다. 턱뼈가 썩는 거. 그런데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골절 안 당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 치과적인 치료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치과 치료를 그래도 받는 과정에서 뼈를 보충할 수 있는 특별한 어프로치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라고 탐색을 하시다가 사실은 저희 병원에 전화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무서움증, 부작용에 대한 겁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실제 환자들 케이스 중에 제가 일부 환자 케이스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이런 이제 치과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약간 산업적인 기회를 어프로칭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면 좋을 용어라서 제가 오늘 말씀을 굳이 드렸고요. 이게 골흡수 억제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 다 보셨죠? 거의 저도 아주 열심히 봤는데, 거기에 보면 아주 대표적인 밈처럼 많이 이렇게 대중에 유포됐던 멘트 중에 하나가, 흥분한 걸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 선임 변호사가 우영우 변호사한테 워 이렇게 하는 장면을 여러분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워 하는 게 바로 이 비스포스포네이트의 역할입니다. 어떤 걸 워 하느냐, 진정시키느냐, 파골세포가 미쳐 날뛰는 것을 진정시키는 겁니다. 파골세포는 뼈를 그러니까 노화된 뼈를 잡아먹는 대식세포로서 이게 기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뼈를 잡아먹는 게 너무 과잉 활성화되면은 너무 많이 잡아먹으면 뼈가 구멍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과잉 활성화하지 마. 라고 하기 위해서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가 개발이 됐는데, 이게 이제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대안적 치료법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골 형성 촉진제를 개발하면 되지 않아? 아니, 이게 부작용이 그렇게 많다면 조골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어프로치를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조골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어프로치를 했었을 때의 문제점은 뭐냐면 암을 많이 야기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지금 대부분 처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이제 부작용 문제 때문에 자꾸만 대안적인 어프로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경구용 치료제가 있고 주사용 치료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소화기계 부작용들이 많고, 아까 말씀드렸던 턱뼈가 썩는다든지, 그리고 부러져도
이상하게 부러지는, 에이티피컬하게 부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치료가 난항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대안적 처치를 많이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요거는 MRONG라고 했지만 사실은 브론즈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Bisphosphonate Related Osteonecrosis of the Jaw. 그러니까 턱뼈가 비스포스포네이트 먹어가지고 이제 썩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이제 의학 교과서에도 2003년도서부터 이제 이게 보고가 되어서 한 20년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산업적 기회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중이 우세병종 프로젝트 하에서 이제 근거로 삼았던 많은 논문 중에 아주 대표적인 논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대만에서 나온 그런 논문인데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결론으로 나왔는데 골절 위험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한약을 얼마 동안 먹어야 돼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저는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통계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적어도 한 달에서 6개월이에요. 왜냐하면 12개월까지도 계속 그 연속적으로 투약한 것들을 6개월 투약한 것들과 비교를 했거든요. 근데 12개월 연속으로 먹었을 때의 유의미한 결과 차이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2개월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6개월 먹었을 때보다 아주 약간만 좋게 나왔습니다. 슬라이틀리하게. 그러니까 가성비 높게 골다공증 위험도를 골절 위험도를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해서 또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어쨌든 감안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달에서 6달 정도의 복용이 과학적으로 추천할 만하다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립한국한의학연구원이 있어요. 저희 대전에 있는데 여기에서도 골다공증과 관련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요 항연대독탄 같은 약이 이제 골밀도나 골량을 실제적으로 유의미하게 완화한다. 근데 그 기전은 파골세포의 과잉 활성화를 억제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것도 역시 중국에서 이제 RCT 논문들에 대해서 체계적 논문고찰, 메타 분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이 되게 재밌는 게 한약을 쓴 거, 그다음 위약, 가짜약을 쓴 거, 그리고 표준적인 항골다공증 양방요법을 쓴 것들을 상대 평가를 한 겁니다. 근데 한약 치료가 BMD를 가장 이제 통계적으로 높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하고 제 후배하고 이제 정학상 교수님, 저희 선배님인데 저희가 이걸 가지고 국가 과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을 받아가지고 논문을 수행을 한 건데 적골탕 관련되어서 이것도 역시 폐경기성 골다공증 치료에 유의미한 파골세포의 과잉 활성화를 억제한다. 특히 여러분들이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춰주실 부분 중에 하나가 분자생물학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즉 유전자 발현을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를 한다. 그러니까 파골세포의 분화와 연관된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파골세포의 과잉 활성화를 억제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모셔도 되지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낙상이라든지 스포츠 손상이라든지 자동차 사고, 폭력 사건, 재난 사고 이걸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골절 부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빠른 사회복귀를 원하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합병증을 예방하고자 하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발치라든지 임플란트 같은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부작용을 염려하시는 이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랬었을 때 여러분들 같은 입장에서는 그 식약공용 한약제라고 하는 접근 가능한 수단을 가지고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산업적 기회를 좀 포착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근데 요거는 제가 우리 한의사 선생님들한테도 아주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뼈 부러지는데 산골 먹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혹시? 산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연동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실 황화철이거든요. 근데 저는 절대로 산골 드시지 말라. 그리고 한의사 선생님들한테도 절대로 산골 처방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안전성 문제. 이 산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만들기가 너무너무 쉽지가 않고 사실은 아주 미량이긴 하지만 여기 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골과 관련되어서 이게 사실은 가짜 산골 사기 사건도 일어났을 정도로 일반인들이 이거 엄청 많이 팔거든요.
인터넷 쇼핑몰, 네이버 스토어 이런 데서 우리가 산골 이렇게 판매하는 가장 좋은 원조 업체야 막 이러면서 엄청 많이 파는데 사실은 대부분 다 가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산골을 구하는 거는 너무나 쉬워요. 여기 은평구 주변에도, 불광동 주변에도 이 산골을 채취를 오랫동안 했었던 아주 유명한 그 집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개화된 상황에서 이런 광물성 약재로 어프로치하는 게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까라고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골 처방은 가급적이면 받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이런 이제 논문들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아무리 주장을 하더라도 또 문헌에 이게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hierarchy of evidence, 그러니까 증거력의 사다리, 증거력의 계층에 걸맞는 그런 현대 과학적으로 입증된 근거를 갖춘 게 없으면 현대인들을 설득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들 중에서도 그냥 케이스 하나, 둘,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대조군 실험군 연구 이 정도가 아니고 적어도 코호트 스터디 이상의 인과성을 가진 논문에 근거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나중에 여러분들의 가까운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 자신의 건강, 여러분들 가족의 건강뿐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새로운 신사업에 조금 더 하나의 모티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까도 뭐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단기간에 진행되는 무리한 다이어트, 뭐 원푸드 다이어트나 초절식 다이어트 이거 하면은 거의 대부분 뼈에 이상을 초래합니다. 뼈가 골다공증 되는 걸 각오하고 비만 관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즉 비만 관리를 할 때 뼈 관리를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왜 그러냐? 이 지방이 지나치게 부족하게 되면 여성 호르몬 자체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요거죠. 2009년도에 골다공증이 없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골밀도를 측정했는데 20대가 40대보다 골밀도가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각성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나는 젊으니까 빡세게 해도 돼, 단기간 해도 돼 그러다가 빡세게 하다가 이 빈혈 많이 걸립니다. 빈혈 걸리면 넘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 또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뼈도 약해져 있는데 빈혈까지 오게 되면 더 골절 위험이 많이 놓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죠. 보통 겨울철 되면은 식사하신 다음에 귤 같은 거 많이 간식으로 드시지 않겠습니까? 귤을 이렇게 귤 껍질 여러분들 진피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진피차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유명한 한방차 중에 하나인데 진피가 옛날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귤 자체는 그 성분이 별로 없어요. 귤 껍질의 성분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 골다공증과 관련된 대표적인 호전을 유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분이 베타크립토잔틴이라고 하는 요 성분인데 이게 진피 껍질에 가득 들어가 있다. 그래서 잘 씻고 잘 말려가지고 오래 좀 둔 다음에 진피차 형태로 드시는 게 골다공증 예방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사실은 이 진피는 애기들 밥 안 먹는 애기들 주변에 있으시죠. 막 한두 수저를 주려면 한두 시간을 쫓아다녀야 되는 그런 애기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만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의 시기는 생리적 식욕부진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먹던 애들도 안 먹고 안 먹던 애들은 진짜 단식하듯이 안 먹는 1년이죠. 그때 항원을 많이 옵니다. 왜냐? 우리 애기 밥 잘 먹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소위 말하면 밥 잘 먹게 해주는 대표적인 한약이 육군자탕이라는 약이 있는데 거기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약이 이 진피입니다. 즉 진피를 먹으면 식욕이 땡깁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 같으면 나 저거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어쨌든 식욕을 땡기게 만들고요. 소화를 굉장히 잘 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진피가 또 제가 아주 많이 쓰는 게 항스트레스 한약으로 제일 많이 씁니다. 안티스트레스 허브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진피예요. 그래서 수험생 총명탕에 꼭 들어가는 게 또 진피입니다. 그리고 진피가 제일 많이 제가 또 쓰는 분야가 뭐냐면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키성장과 관련되어서 진피에는 실제로 성장 호르몬 분비, 그러니까 그렐린이라고 하는 식욕 촉진 호르몬도 많이 분비가 되지만 그로스 호르몬, 성장 호르몬도 실제로 많이 분비를 시키기 때문에 진피를
키성장애나 식욕부진 애들한테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 다만 여성분들 중에서 식욕 증진이 굳이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당연히 빼고 써야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진피와 관련돼서 저는 여러분들도 잘 활용해 주시면 이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아까 제가 식욕부진이라고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암 환자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암 환자들 중에서 소화기 암 환자들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악성 악액질입니다. 암성 악액질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전신 쇠약 상태를 악액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전신적인 제너럴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주는 대표적으로 일본의 암을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쓰는 한약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진피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혹시 암 환자분들 중에서 식욕을 땡기게 해야 되겠다, 체중이 좀 늘어야 되겠다, 밥맛을 좀 돌게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반드시 진피를 활용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저는 앞으로 여기 연세대학교 농구부, 연세대학교 이렇게 체육학이 굉장히 이렇게 저는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한의학과 관련되어서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좋은 산업적 기회를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스포츠 한의학이 널리 알려지게 된 대표적인 계기가 바로 이 마이클 펠프스의 부항 사건입니다. 이 마이클 펠프스라고 올림픽에서 지금까지 20개 넘는 금메달 딴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이 2016년도 리우 올림픽에서 요 부항 자국이 이제 노출이 되면서 전 세계 셀럽들이 이제 다 부항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스포츠 한의학 쪽이 이제 좀 조명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 두침요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생각되시겠지만, 여러분들 혹시 2010년도 중국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브레인 스포츠로 바둑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세돌, 여기 이세돌, 이창호, 이분은 제가 잘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분들 머리에 여기 침이 이렇게 다 꽂혀 있죠. 여기 한의사 스님이 파견이 돼가지고 심신 안정을 위해서 이제 두 침을 이렇게 꽂고 이제 경기 대련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이런 이제 대형 스포츠 스타들도 어떤 특정한 스포츠 손상이 있었을 때 한의학적 관리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제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도 이제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일 국가대표 선수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도핑입니다. 도핑. 근데 실제로 도핑에 문제가 되는 한약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마황이 도핑에 걸립니다. 근데 이 마황은 사실은 살 빼는 약으로 제일 많이 알려져 있지만, 여러분들 약국 가가지고 목감기에 뭐 갈근탕, 소총용탕 이런 거 이렇게 같이 처방받는 경우 있으시잖아요. 일반 의약품으로. 거기에도 다 마황이 들어있습니다. 즉, 이 마황이라고 하는 건 2000년 전에 문헌에서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 대표적인 호흡기계 염증 발현을 완화시켜주는 대표적인 약입니다. 그런데 이 마황이 살 빼는 약으로 이제 한 30년 전서부터 이게 또 발견이 돼가지고 지금은 다이어트 클리닉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약이죠. 근데 이게 도핑에 걸려요. 도핑에 걸리기 때문에 반감기를 고려하면 한 일주일, 아무리 이렇게 근접해서 사용하더라도 한 3일, 경기 시작 3, 4일 이전에는 끊어야 되는. 그러니까 자기가 마황이 들어간 감기약, 나는 살 빼지도 않았는데 감기약 먹었을 뿐인데 그래서 도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게 다 마황의 역할이다. 근데 마황, 바나, 마자인, 그리고 한 7개 정도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나머지는 상용 한약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황만 좀 주의를 하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드신다고 했던 공진단, 이게 스포츠 선수들이 제일 많이 처방받는 대표적인 한약이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산업적 기회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항스트레스 한약을 앞으로 주목을 하시면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항스트레스 한약이 모과고요. 그 다음에 모과가 한자로 서근, 풀서자 근육근자를 씁니다. 근육 풀어주는데 제일 좋은 약입니다. 즉, 어깨 뭉침이 있거나, 여러분들 다 지금 얼마나 어깨가 뭉친 상황이시겠습니까? 목도 늘 뻣뻣하고 땡기시죠? 사무실에 반드시 모과차를 준비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고, 제가 그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 쥐 안 나는 게 후반전 경기력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후반전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쥐 안 나게 만드는 대표적인 약이 바로 이 모과입니다. 그래서 모과를 여러분들 근육 긴장의 이완을 위해서
많이 활용해 주시면 산업적으로도 유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페인이라고 하는 그 저널이 있어요. 이게 최정상급 SCI 저널이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침치료 환자분들하고 양방 진통주사 맞은 환자분하고 통증 감소 효과를 비교한 논문이 있는데 침치료가 굉장히 놀라웠게도 37.3%가 더 높았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뭐 이런데 한의사 선생님들이 파견이 돼가지고 많이 활동을 선수들의 경기력 유지를 위해서 뭐 도핑하고 침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리고 한약제 대부분 도핑하고도 상관이 없으니까 활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할 거는 스포츠 한약과 관련된 산업적 어프로치를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쌍화탕, 여러분들 쌍화탕이라고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쌍화가 왜 쌍화일까요? 쌍이 뭐냐면 양을 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음과 양의 기운을 조화롭게 만든다. 그래서 이 쌍화탕은 따뜻한 약도 아니고 차가운 약도 아니에요. 그냥 평성의 약이에요. 그래서 저는 뭔가 기력이 딸리고 힘이 들고 피곤하고 그런데 병원 가서 검사하면 특별히 문제가 없어. 난 뭔가 그래도 약간 보충이 필요한 어떤 상황이야 라고 하면 제일 많이 차로서 권유하는 게 쌍화차입니다. 쌍화탕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쌍화탕이라고 하는 게 뭐 운동선수들의 실제적인 이런 경기 수행 능력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좋아지게 만들고 경기력을 유지시켜 주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더 중요한 건 도핑에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생맥산, 이 생맥산은 더운 여름에 제일 많이 쓰는 맥을 소생시킨다 그런 한약이죠. 그래서 이 생맥산이 인삼과 맥문동과 오미자, 여러분들 오미자차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오미자를 핵심적인 한약으로 쓰는 게 이 생맥산인데, 이 생맥산도 이 수영 선수들과 관련된 이런 이제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은 이런 스포츠 한약과 관련되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 보중치탕 같은 경우에는 이 체중 조절이 필요한 이 체급별 경기들 있잖아요. 뭐 태권도도 그렇고 유도도 그렇고 뭐 권투도 그렇고, 그런데 요게 이제 소위 말하면 노폐물 빼주는 살 빼는 대표적인 약입니다. 그리고 이건 청서이기탕. 운동선수들 자체가 늘 여름인 상태잖아요. 그래서 늘 땀 많이 흐르고 기력 떨어지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더울 서자, 더운 기운을 시원하게 해주고 기운을 보태주는 이런 이제 약재 계열들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십전대보탕, 이것도 스포츠 한약으로서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효과들을 내고 있다. 그리고 요거는 보혈안신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안정액이라고 약국에서 파는 거 들어오셨죠? 뭐 PPT 발표하기 전에 안정액 드시거나 우황청심원 드시는 분 있으실 텐데, 안정액을 딱 보시면 천황보심단이라고 나올 겁니다. 이 천황보심단의 변방 중에 하나가 이 보혈안신탕인데, 말 그대로 심장의 기운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정신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소위 말하면 원래 모의고사는 잘 보는데 수능은 망치는 애들 있죠. 평소 실력은 괜찮은데 수능을 망치는 애들, 그런 애기들한테 이런 보혈안신탕이나 천황보심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항스트레스 한약으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앞으로 이제 육체가 많이 병드는 시대는 선진국이 되어가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산업적 기회도 한약 가지고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혹시나 뭐 논문 자료가 더 필요하시다라고 생각하시면 여기다가 제가 싹 다 모아놨으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제 다 번역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중이 우세병종 프로젝트 속에서 골절과 골다공증 관련되어서 일본, 한국, 그 다음에 중국에서, 대만에서 나온 논문들 중에서 hierarchy of evidence가 좀 높은 그런 논문들을 이제 제가 한의과대 학생이나 아니면 한의사분들 교육용으로 제가 이제 만든 건데, 뭐 여러분들께서는 뭐 요거까지는 필요가 없으실 거는 같지만 어쨌든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이제 탈고를 한 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실제 상담 사례를 쭉 케이스 스터디로 해서 300개를 이제 제가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책 제목을 이제 300으로 할 생각인데, 여러분들 300이라는 영화 다 아시죠?
그거를 좀 따서 300명의 사례, 대표적인 사례. 그래서 책이 많이 팔려야 될 텐데 나중에 나오면 300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골절환, 뭐 군기탕, 뭐 적골탕, 뭐 이런 처방들, 이거는 뭐 한의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얘기를 한 건데, 여기에서 뭐 마지막으로 제가 뭐 강조를 드려보고 싶은 게, 아까 제가 항스트레스 한약이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안티스트레스 허브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적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교와 관련되어서 아주 대표적인 한약 하나를 소개시켜 드려보자면 이 연자육입니다. 연자육. 여기 하나, 둘, 셋. 이게 또 안 나오네요. 네 번째 나오는 요 연자육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불교에서 제일 숭상하는 식물이 연꽃이잖아요.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 이런 이제 상징성도 있지만, 연꽃의 열매를 연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자육차, 스님들도 얼마나 번뇌가 많으시겠어요. 고뇌가 많으시겠어요. 속세를 떠나시면서. 그래서 스님들이 제일 많이 마시는 차 중에 하나가 연자육차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항스트레스 한약이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또 죽여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죽여. 여러분들 죽여 그러면 한국 스릴러물에나 나오는 쌍스러운 단어라는 느낌이 딱 드시죠. 하지만 이게 한자입니다. 대나무 죽자의 속껍질 여자죠. 그래서 대나무 속껍질을 이렇게 긁어내서 말린 거, 이거를 죽여라고 한다. 이것도 대표적으로 대나무 밭에 들어간 느낌을 준다. 그래서 죽여가 대표적인 수험생 총명탕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완화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 익히 아는 계피, 모과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한약 처방. 물론 식약공용 한약제라고 제가 아까 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식품 한약하고 처방 한약은 이게 퀄리티가 다르긴 합니다. 가격이 완전히 다르긴 해요. 그래서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은 HGMP 설비에서 공급받는 그 처방 한약만 공급이 되는 거고요. 그냥 시중에서 누구나 살 수 있는 것들은 처방 한약을 못 사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식품 한약으로서의 뭐 모과라든지 계피 이런 것들을 입수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함량 차이가 있고 펀치력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약하긴 하지만 없진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